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개념 있는 중학국어 함께할 김보람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알면 더 재미있는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어요.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요,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소설이란 무엇이냐?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에선가 일어날 법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 문학 작품이죠. 자, 이 소설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이 되는 요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소설과 관련돼 접했을 만한 개념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물은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 인물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하냐면 각각의 인물이 가진 성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 처지에 대해서 살피면서 읽어야 되고, 또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면서 읽으면 작품을 더 맛있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보리방구 조스택이라는 작품이에요. 유은실 작가의 작품인데요. 교과서에서 이미 읽은 친구들도 있죠. 화면에 나온 작품을 잠시 읽어보면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택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수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석간신문을 배달하고요. 자, 자주 씻지 않아서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두가 싫어하는 아이죠. 자, 수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나요? 맞아요. 나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하죠. 자, 이 수택이하고의 관계, 수택이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 내 짝이 되다니 하면서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이 나라는 아이도 수택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낯선 작품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앞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그 인물의 성격은 어떤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인물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찾으면서 읽으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요, 배경이에요.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시대가 언제인지, 작품이 진행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계절은 언제인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배경에 포함이 되고요. 공간적인 배경, 작품 속에서 갈등이나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장소와 관련된 것들, 이걸 공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작품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허생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좀 많이 오래된 소설이어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 낯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의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배경과 관련된 부분 체크하면서 이 작품 살펴볼게요. 허생이라는 사람 어디에 살고 있나요? 그렇죠. 남산 아래 묵적골이라는 데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묵적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떤 집, 비바람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고 있다. 자, 공간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죠. 자, 이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허생이라는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있구나,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략 아래 부분 볼게요. 바야흐로 지금 4대 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실수를 하고 있어. 자, 이 대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치욕이라는 부분이 있죠. 시간적인 배경을 알아낼 수 있어요.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청나라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침략당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작품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파악한 것처럼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소설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해요.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배경을 고려하며 읽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심청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당수의 자기를 제물로 바치게 되죠. 물에 빠집니다. 자, 이 상황을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인신매매니까 범죄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화책에 보면 효심이 깊은 심청이네 하면서 이해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 현대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하던 조선시대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처럼 작품을 읽을 때 배경은 그 작품이 이해해야 하는 테두리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며 읽어야 합니다. 자, 소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핵심이 되는 요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설에서 사건은요, 작품을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면서 읽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부분이고 또 작가의 의도가 가장 잘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최일남이라는 작가의 노새 두 마리라는 작품인데요. 화면 속의 작품을 잠시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사건이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작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이 제시되어 있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오르막길 오르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나의 노새마차가 넘어졌죠. 넘어지면서 이 노새가 도망가고 맙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해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얘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야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파악하면서 읽으면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 그래프를 본 친구들도 있죠? 가로축은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시간이에요. 세로축은요, 갈등,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긴장을 의미해요. 작품의 시작에서는 별로 갈등이나 긴장감이 없다가 점점 고조되더니 어떤 순간을 계기로 이게 내려오면서 작품이 끝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작품을 5단계로 나누어 보는데요. 자,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배경이 어디인지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죠. 그 부분을 발단이라고 합니다. 슬슬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을 전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나 아니면 뭐 다른 데 필기하실 때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라는 표현으로 썼을 거예요. 사건이 시작되고 나면 뭐 등장인물끼리의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긴장감이 높아진다든지 하면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겠죠? 그 부분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최고조되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절정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재미있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갈등이 최고조된다라는 건 그 의미입니다. 자, 이 절정을 지나면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어떤 긴장감이 해소돼요. 소설이 끝나야겠죠? 소설이 마무리되는 이 부분을 결말이라고 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사건을 살펴보면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갈등의 종류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갈등은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혼자서 속으로 하면 속을 뜻한 한자, 내를 써서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갈등은요,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어떤 등장인물이 뭔가를 고민할 때 그걸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것도 뭐 일종의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갈등의 종류가 바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에요. 뭐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인물이 어떤 자신의 운명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도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점이라는 개념을 살펴볼게요. 보다라는 한자와 어떤 지점을 뜻할 때 그 점을 의미하는데요. 바라보는 지점, 어떤 관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일종의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이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이 되느냐, 누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느냐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작품에 나라고 하는 애가 등장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나눠볼게요. 나라는 애가 등장한다 라고 하면 1인칭이라고 합니다. 나를 1인칭이라고 하거든요. 나라는 애가 안 나온다 그럴 땐 3인칭이라고 해요. 자, 1인칭. 나라고 하는 애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일 수 있죠. 그럴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자, 1인칭인데 주인공은 아니에요. 등장인물이긴 하지만 주인공을 관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주변에서. 그럴 때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마치 카메라가 그 소설 속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처럼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관찰을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시점에 대한 부분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보리방구 조스택이라는 작품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누구의 눈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나라고 하는 인물 나오면 일단 1인칭입니다. 자,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 보리방구 조수택이 내 짝이 되다니 하면서 수택이가 왜 내 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왜 짝을 바꿔달라고 말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속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내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전부 다 포함이 돼요. 등장인물이 어떤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관계나 아니면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작품 밖에 있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작품 안에서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는 것들 가지고만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 작품을 썼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작가가 작품에 어떤 생각을 표현해냈다라고 해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작품 바깥에 있는 작가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에 속해요. 외재적 관점 안에 표현론이 있어요. 작품을 읽는 독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독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작품을 수용, 받아들이죠. 그래서 수용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이 작품이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나에 초점을 맞춰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용론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독자라고 하는 요소와 관련 지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외제적 관점이라고 보고요. 수용론과 효용론도 외제적 관점의 하나가 되겠죠. 자, 외제적 관점 마지막인데요. 이 작품은요, 아까 전에 우리 심청전 이야기 했었죠. 심청전이 효녀 깊은 심청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그것의 배경이 조선시대, 효를 중요시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작품과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어려우면 시대적 배경이라고 치환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품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 작품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초점 맞추어서 읽는 것을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이 반영론도 작품과 그 작품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하고 연결지어서 읽는 외제적 관점에 해당되는 감상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내재적 관점 그리고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체의 맛을, 그 줄거리가 무엇이고 등장인물이 누구이고 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에서 충분히 음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다채롭게 다양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냉면에 식초 넣고 겨자 넣고 하는 것처럼 외제적인 관점에서도 감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개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